그러니까 이 사람들 황당한 거예요. 아니 그 건물 멋있는 건물 부수고서 저런 그지 같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느냐, 옛날 건물은 하나도 남지 않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만약에 맨하탄이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층수 제한을 해서 이 정도로서 끝내자 이렇게 되는 순간 그 마천루의 도시라고 하는 타이틀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아주 요즘에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이 뉴욕도 길 가다 보면은 대마초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저 앞에 보이시는 좁고 높은 건물이 하나 있죠. 한 층에 창문이 6개 있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저 건물이 이제 속칭 펜슬타워라고 그래서 되게 좁고 높은 그런 건물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높은 건물보다 훨씬 더 좁고 긴 그런 겁니다. 추측하건대 여기 대리석이 이 대리석하고 이 바닥 재료하고 옆에까지가 지금 같은 대리석 재료로 되어 있잖아요. 어쩌면은 이 초고층 주거를 만들 때 땅은 여기까지가 그 사람 땅일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다가 30층짜리 건물 짓는 것보다는 이 위로 30층을 더 올리는 게 더 낫겠죠. 그러면은 저쪽 뒤쪽으로 북쪽으로 있는 센트럴파크의 뷰가 보이는 럭셔리 아파트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용적률과 다른 데에서 사갖고 온 용적률을 합쳐가지고 엄청나게 좁고 높은 건물을 만든 겁니다. 근데 20몇 층까지는 사실은 올려봐야 주변의 빌딩들한테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실제로 주거를 넣지를 않았어요. 거기는 다 그냥 어메니티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쓰는 시설들을 다 넣었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저 타워가 최근에 오픈한 제일 높은 고급 레지던스 아파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게 요거 하나 있고요. 여기 약간 이렇게 커브지게 나와 있는 거 하나 있죠. 저거는 포잠박이라고 하는 프랑스 건축가가 나름 프리츠크상 받은 건축가인데 그분이 있고 그 뒤에 또 하나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높은 건물 3개가 연속적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기 엄청나게 캔틸레버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오른쪽으로 튀어나온 것들이. 이제 이게 흥미로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되게 클래식한 건물이 하나 있죠. 그런데 얘가 쭉 올라가다가 이 낮은 건물 위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는 맨하탄에 있는 되게 특별한 건축 법규 중에 공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공중권을 써서 그러니까 다른 땅에 있는 용적률을 사갖고 오면은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은 앞으로도 1, 2, 3, 4층짜리 건물인데 앞으로도 영원히 나는 저 건물을 부수지 않고서 이 4층짜리 건물로 있을 거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 4층짜리 건물 위로 지을 수 있는 나의 용적률을 다른 땅에다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땅이든 어떤 다른 땅에서 그걸 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짓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스마트한 게 이 건축주, 이 개발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센트럴파크가 보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저층부에는 어차피 센트럴파크 뷰가 없으니까 백화점으로 쓰는 거고 상층부에 올라가면은 이 57번가인데 센트럴파크가 59번가에 있거든요.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스트리트만 넘어가면은 센트럴파크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고급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이제 초고층 건물로 되어 있는 주거 프로젝트들을 한 3개 정도가 쭉 서 있었어요. 3개 더 되죠, 거의. 그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거가 이제 펜슬타워 같은 것들. 근데 이런 좁고 긴 것들, 한 1대 20이 넘는 비율로 되는 그런 건물들을 다 요즘엔 다 펜슬타워라고 부르는데, 제일 높은 그 주거타워,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데요. 그거 봤을 때 제가 오래된 그 한 5층짜리 건물 옆에 위로 건물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올라간 것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뉴욕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건축 법규인 공중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스카이라인 보면 진짜 무슨 깍두기 머리 자르듯이 쫙 높이가 거의 똑같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항상 층수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35층 이상 못 짓는다 딱 해놓고 지금 오세훈 시장 되고서 55층까지인가 이제 허용하나요? 웃기는 게 그건 거야. 35층이나 55층으로 허용을 하는 순간 다 35층이나 55층으로 다 맞춰서 지을 거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그러면 이 스카이라인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규제가 많은데 이제 이거를 높이 제한을 어떻게 이 맨하탄 같은 경우는 푸냐 하면은 재미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펜스테이션이라고 기차역이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역 같은 거죠. 근데 그 오래되어 있는 아주 고색 창연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고 하는 엄청난 체육관을 짓습니다. 장충 체육관 같은 걸 짓기 위해서 서울역을 부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황당한 거예요. 아니 그 건물, 멋있는 건물 부수고서 저런 그지 같은 동그란 실린더 모양의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느냐. 실행이 이미 됐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맨하탄이라고 하는 데가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부서나갈 거 아니에요, 재건축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옛날 건물은 하나도 남지 않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은, 자, 옛날 건물들 한 4층 5층 되는 건물들 그대로 보존을 해. 대신에 너 위로 30층 정도 지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잖아요, 용적률을 쓸 수 있는 그 권리만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아까 보셨던 그 높은 건물 옆에 있던 오래된 건물, 역사적인 건물로 보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건물을 부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6층부터 30층 혹은 4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본인이 쓸 수 있는 용적률은 못 쓰게 되는,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권한을 옆에다가 팝니다. 다른 어떤 디벨로퍼한테 팔 수 있어요. 그 뉴욕의 디벨로퍼들은 높은 건물을 짓고 싶으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그 공중권을 매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거를 사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내 땅에 원래 용적률로 봤을 때에는 한 40층 정도밖에 못 짓는 땅입니다. 근데 그 용적률을 다 샀어요. 그러면은 내가 한 60층, 80층까지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펜슬 타워라고 하는 그 건물은 좁고 되게 높잖아요. 그럼 한 층의 바닥 면적은 되게 조그만하게 하는 거예요. 건폐율은 좁게. 그런 다음에 이거를 자기가 쓸 수 있는 높이도 쓰고 그 위에다가 더 높은 것들 다른 데서 공중권으로 사갖고 온 걸 더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건물보다 한 2배 정도 이상은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돈을 써가지고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이 공중권을 사서 높은 데다 건물을 지으면은 내려다볼 수 있는 그 권력자의 시선, 센트럴파크가 보이는 멋진 경치, 이런 걸 갖고 오게 되는 거잖아요. 한국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평당 2억에 팔 수 있는 아파트를 이 사람들은 평당 10억에 파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꼭대기층에 3개 층이 하나의 펜트하우스로 묶여서 판매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그게 3천억에 판매가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실제로 그거를 그 부동산 감정으로 하면은 아마 300억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게 3천억에 팔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복합적인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되는 이유가 그 세금 이슈와 연결돼 있어요. 미국은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근데 뉴욕에 되게 독특한 법이 하나 있어요. 이 세금법이, 뉴욕에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살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한 페리 스트리트 아파트에 니콜 키드만이 1년에 한 열흘만 산다. 그러면은 맨하탄에 열흘 정도 사는 아파트를 살 때 그 아파트가 보통 한 400억 정도 했는데, 그 400억짜리 아파트를 사놓고서 쓰지도 않는 아파트에 세금을 막 몇천만 원씩 내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400억짜리 아파트를 사도 이 사람이 오래 살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맨하탄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중동의 부자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의 어떤 신흥 부자라고 합시다. 이 사람은 내가 자기 돈을 해외로 반출시키고 싶어요. 그럼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든 다음에 맨하탄에 있는 아주 초고가의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자기는 안 살아요. 그러면은 프로퍼티 텍스를 안 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돈을, 예를 들어서 3천억짜리 그 아파트를 산 사람은 자기 돈 3천억을 거기다가 그냥 묻어놓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건 누가 다시 살 수 있냐면은 3천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엄청난 부자가 또 사겠죠. 그럼 그 사람은 또 살 거예요. 또 그 똑같은 목적에 의해서. 그러면 뭐랑 비슷하냐면은 아주 초고가의 그림을 사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알렉스 카치의 그림을 50억이나 100억을 주고 하나를 샀어요, 큰 거를. 근데 내가 현금이 필요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그 워낙에 유명한 화가니까 언제든지 그거를 갤러리에다 내놓으면은 다시 50억, 100억에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부자들만의 자기야 수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희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가격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갤러리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받쳐져 있고, 그 갤러리의 가격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미술관이라는 시스템이 또 밑에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맨하탄이라고 하는 도시는 누구나 다 소유하고 싶어하는 전 세계의 강남 같은 곳이죠. 내가 그곳을 원하는데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누구나 원하는 데가 어디냐? 센트럴파크가 바라다 보이는 비싼 아파트일 거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일할 수 있는 미드타운의 오피스타운하고 가까운 곳,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타임스퀘어부터 센트럴파크까지 사이의 그쪽이거든요. 57번가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는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사놓으면 언제든지 원할 때 다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세금을 피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부자들의 수요가 항상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미난 게 뭐냐 하면은, 높은 아파트를 짓는데 되게 좁고 길게 올라가 있잖아요. 과거의 건축 기술로서는 그러한 좁고 긴 거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풍압력이 들어올 때 얘가 꺾이거나 흔들림이 심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보통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상하수도 파이프가 따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상하수도 파이프가 올라가면은 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파이프가
굵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가 몇백 미터 높이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바람 불 때 쉴 때 이것들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꺾이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그 조인트 부분을 또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특수한 기술을 다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기술, 이런 덕트, 샤프트,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각종 설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컴팩트하게 그 코어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이걸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밖에서 보셨던 것처럼 12개 층은 아파트가 쭉 지어지고 2개 층 비어 있고 또 12개 층 있고 2개 층 비어 있고, 그걸 비어서 바람이 관통할 수 있게 해서 풍압력을 줄일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거죠. 저희가 그 초고층 건물 설명드릴 때 상하이에 있는 그 월드 파이낸셜 센터의 꼭대기에 동전만하게 구멍 뚫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람이 통과할 수 있게끔. 그것과 비슷한 원리인 거예요. 바람이 통할 때 얘네들이 좌골 현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휘는 것들이 좀 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한 거죠. 그렇게 기술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2000년대 들어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도 지을 수 있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물보다 그 57번가의 다른 건물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건물이 올라가니까 정말 확실하게 이제 높은 건물이라는 인식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높은 건물이 이렇게 뚱뚱하게 올라갔었거든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우리 9.11 테러로 무너진 그것도 보시면은 엄청 높죠. 100몇십 층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그 바닥이 몇십 미터 곱하기 몇십 미터의 엄청나게 큰 그런 면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높이까지 가려면 엄청 뚱뚱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대나무처럼 좁고 길게 올라갈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되었다. 제가 이제 맨하탄이라고 하는데 요번에도 또 한번 느꼈는데 앞에서 가면은 고개를 90도로 꺾기 전에는 그 건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걷다 보면은 내 눈에 들어오는데 인지되는 것들은 내가 볼 때 한 6, 7층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높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높이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그 이후로는 뭐 거기에 뭐 70층짜리가 있던 뭐 40층짜리가 있던 이런 것들이 잘 인식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다만 밖에서 봤을 때 스카이라인으로 봤을 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 그런 공중권을 이용해서 높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막 올라오니까 어디는 좁고 높게 올라가고 어디는 옆으로 퍼져 있고 어디는 히스토리컬한 역사적인 빌딩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높낮이들이 생기면서 다양성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다이나믹한 그러한 스카이라인이 형성이 된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 큰 특징은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에서 서울에서 특히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뭐 4,000세대짜리 들어가는 대규모 단지가 없어요. 근데 그냥 고가의 건축물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땅이 몇천 평이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는 그 몇백 평, 심지어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땅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건물의 다양성이 확보가 되는 장점들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군집이 됐을 때 각각의 땅이 갖고 있는 특징들과 기술적 제약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리고 그 건물이 만들어진 시대에 따라서 높이나 첨두의 모양이 다르죠. 크라이슬러 빌딩이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어졌던 그 아르데코 시절 뭐 이런 시절에는 약간 첨두가 이렇게 뾰족한 첨두 형태를 띠린다면은 거기다가 7, 8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은 다 평지붕으로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만들어지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주거들이 주로 들어가는, 과거의 고층 건물들은 주로 다 오피스 건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층별로 세대별로 비싸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아까 보셨던 펜슬타워 같은 경우도 그게 오피스 건물이었다면 별로 소용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오피스 건물이 한 층의 면적이 너무 좁잖아요.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사라고 하는 데는 한 층의 면적이 넓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수평 이동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 층의 바닥 면적이 최소한 몇백 평은 돼야지 좋은 오피스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좁아지면은 계속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하다가 끝나기 때문에 안 돼요, 오피스로는. 근데 만약에 그 좁아지는 거가 주거가 되는 순간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피스는 바깥쪽에 햇빛이 들어오는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12m까지는 어느 정도 밝거든요. 그 창문에서부터 12m 정도까지는. 근데 거기는 가능한 이유가 오피스는 칸막이 벽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부서별로 일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햇빛이 그 안에까지 들어와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방의 사이즈가 5m, 6m로 내벽이 쳐지기 때문에 그 파티션 벽이 쳐지니까 창문 바깥에서 시작해서 6m까지 방이 있고 그 안쪽으로 10몇 미터는 다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거기는 쓸모가 없어요. 환기도 안 되고. 그래서 건물이 층별의 바닥 면적이 줄어들면 주택으로 디자인하기 되게 유리한 거긴 해요. 그래서 좁고 높은 게 올라갔을 때 오히려 오피스 빌딩보다는 주거로 지어졌을 때 훨씬 더 상업성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부감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저는
약간 그래도 부정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맨하탄이라고 하는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뭐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파리나 런던하고 비교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파리나 런던은 아무래도 클래식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뉴욕은 20세기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만든 도시가 뉴욕이에요, 사실은. 한마디로 저는 표현한다면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가 만든 도시다. 얘네들은 수직성이 강조된 마촌루의 도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맨하탄이 어느 시점에서 야, 우리 40몇 층, 50층 너무 높은 것 같지 않아? 근데 더 이상 층수 제한을 해서 이 정도로 억제하고서 끝내자. 이렇게 되는 순간 저기 상하이 푸동 지역이 7, 80층짜리 건물을 후발주자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마천루의 도시라고 하는 타이틀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차라리 그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는 21세기에도 우리의 스카이라인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거를 뭐 맨 먼저 시도한다라는 면에서 보면은 저는 그런 걸 허용한 것이 오히려 더 장점이 된 것 같아요. 덕분에 저 같은 사람도 그 스카이라인을 또 보기 위해서 오고 해외의 자본들 어쨌든 중국의 부자나 뭐 중동의 부자들이 여기 아파트를 몇 천억짜리를 산다면 그 돈이 결국엔 또 이 뉴욕 경제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외환 투자를 받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한번 시도해봄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